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네, 지금부터 어제 이 판결 내용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판사 출신의 차성환 서울시립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특검은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랄까요? 뭐 법정형 중에서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는 뭐 충분히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재판장의 양형의 개별적인 이유로 참고 사항으로 했던 내용들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이 그러니까 내란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양형 사유였다. 그리고 최대한 물리력 사용을 뭐 배제하거나 자제한 측면이 있다든가 이런 표현들은 과연 그런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지만 네. 특히 이제 계엄이 실패로 돌아갔다든가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형으로 양형 참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란죄의 본질이나 내란죄의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여쭤보면 또 이제 그 양형 사유 중에 비교적 고령이고 평생 공직에 몸담았고 뭐 초범 이거 얘기하는데 평생 공직에 몸담은 사람이 내란을 기도하면 오히려 가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범죄와 다르게 내란 범죄라는 것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 공동체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치밀한 계획이 있었느냐, 우발적이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그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했느냐 여부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이제 처벌할 수 없는 무정부 상태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고요. 범죄 전력이나 장기간 공직에 근무했다, 뭐 비교적 고령이다 이런 사항들이 결코 양형 사유에 참작할 수 없고 오히려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서 그렇죠. 자기에게 부여된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한을 국민을 향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 국가 공동체를 위태롭게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가중 사유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형사재판 할 때 말씀하신 이제 의문을 가지신 사항들은 통상적으로 그냥 일반 범죄의 경우에 쓰는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런 문구를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고민 없이 쓰셨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란죄의 양형 이유로서 쓰여지기에 적절한 건지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 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게 물론 이제 여러 이제 양형 사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지는 의미를 좀 짚어줬어야 되지 않나. 예.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승만도 그랬고 그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사실 요즘 표현이 그런데 대통령 중에 이런 긴급권의 행사를 통해서 헌법 질서를 위협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정도고 그것을 이제 최초로 실패한 쿠데타 형식으로 이제 현직 대통령을 단죄한 건 정말 큰 의미가 그렇죠.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짚어주는 것이 없었고 특히 이제 뭐 똑같은 걸 써도 국민이 이제 어떤 실제로 달려가서 그것을 막고 그다음에 뭐 탄핵 과정, 수사 과정 그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사실 고통을 겪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형과 무기를 고를 수는 있다. 뭐 그거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오히려 있겠지만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의미에서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이유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제 그 형량을 떠나서 내란죄를 인정한 것은 상당히 뭔가 좀 그 평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근데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서 막 짚었던 이제 세세한 항목과 관련해서는 좀 그러니까 논란 소지가 좀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우선 가장 큰 뭐 판결의 문제점이랄까 재판부의 인식에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권한은 헌법상의 일종의 고유 권한이다. 따라서 사법부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 헌법과 개헌법의 실정헌법에 안 맞는 주장이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그래요. 즉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요. 그런 비상계엄 선포가 그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흠결했을 경우에는 내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지난 5.18 그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도 그랬고 헌법재판소의 지금 탄핵 심판에서도 이미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서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 87조의 내란 범죄에 성립할 수 있다는 전제가 이미 판례로서 형성이 됐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사후심사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그리고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에 대한 흠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하기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만약 이는 일반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을 남용하거나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그렇죠. 이른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명목으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줬다는 점에서 기존 판례나 현행 헌법 규정과도 어긋나는 점이 있고 다만 이제 이 지금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범죄로 본 것은 군경을 국회에 투입해서 국회 기능 권능을 저지 또는 뭐 마비시키려 했다. 이것만을 갖고 내란 범죄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란 범죄다라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래 따라서 형법 87조에 내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사실 그건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통치행위론이라든가 이런 주장들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이 됐었고 다만 이런 주장들이 기존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이미 부정됐거든요. 네. 모든 국가 권력이나 대통령의 권한이라도 그것이 합헌성이나 합법성에 대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기존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어제 그 판결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 내지 오류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 교수님은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이거 얘기할 때 이제 제가 5.18 이제 내란죄 그 전두환 노태우 그 판결문에서 봤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이제 거기 보면 사법 심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사법부가 자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이 있다. 군사적 정치적 성격이 있으니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도 뭐 명백하게 위반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란 범죄라면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왔던 것인가 했는데 근데 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설명 자료까지 보니까 이 긴급권 행사 형태가 내란 목적 그러니까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진 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형법적으로 얘기하면 구성요건의 해당성의 문제로 약간 오해한 게 아닌가. 이런 쟁점은 사실은 이런 식의 설시는 5.18 대법원 판결에는 없었는데 근데 이 설시는 되게 의미가 없는 설시인 게 그 자체로 두 가지 견해를 지금 상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엄의 형식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바로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된다. 두 번째 견해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제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견해를 택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내란죄는 기본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일의 견해는 성립할 수 없는 견해를 내놓고 너무 당연한 얘기를 마치 학설 대립이 있는 것처럼 쓴 거예요. 저는 이런 식의 이유가 왜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국헌문란 목적은 언제나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뭔가 좀 어떤 법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좀 떨어지는 이유가 아닌가. 그럼 괜한 오해만 산. 그러니까 사법심사의 자제의 어떤 가능성을 언급했던 이 5.18 판결문을 그대로 쓰든가 아니면 사실은 이 판결 이후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긴급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점점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훨씬 퍼졌거든요. 그러면 그런 최신의 논의를 차라리 소개하든가. 예. 법리 판단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두 분이 공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혹시 법리적으로도 이게 짚을 부분이 혹시 추가로 더 있나요? 뭐 이제 이따가 아마 물어보실 것 같은데 수사권 문제는 뭐 의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예, 하죠. 공수처 수사권 문제 예. 인정한 거는. 예. 그리고 또 뭐 검찰 수사권 문제도 있고. 예. 근데 사실은 그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 이 수사권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예. 근데 뭔가 그럼 생각이 바뀐 걸까요? 뭘까요?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되는 근데 거예요? 그게 사실 언론이 조금 보도를 잘못한 언론 때문에 오해가 생겼는데 당시 지기현 재판부에서 예. 그 설명 자료를 보면 단 한 번도 그 수사권이 없다는 얘기를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냥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변호인이 하고 있다. 그게 논란이 될 것 같으니 상급심의 판단을 빨리 받아보자. 그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뿐이지 내가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라고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 그걸 보도할 때 당사자의 주장을 써놓은 것을 피고인 측의 주장을 써놓은 것을 그렇게 인정했다고 하면서 이제 지기현 재판부가 그 당시에 이미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한 것처럼 써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그게 뭐 저기 수사권 있다고 판다면 굳이 그 얘기를 쓸 이유조차 없다고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구속 취소의 어떤 주된 명분은 잘 아시겠지만 일을 그러니까 하루하루로 계산하던 날을 거를 시로 시분으로 바꿔버리는 그 초유에 예. 사실은 법관하면서 저도 법관할 때 잘 몰랐고 교수한테 찾아보니까 이제 극히 소수설로 존재하던 견해인데 이제 그 견해로 하필이면 이제 윤석열 때 바꾸고 또 이제 체포 적부는 아예 그 구속기간 관련해서 고려하지도 않는다라고 해버리면서 이제 사실 그걸로 취소하면서 그 지금 얘기하신 그 내란죄 수사권 부분은 약간 방론처럼 이런 논란이 있으니 뭐 예방 차원에서 취소하고 대법원 판단 빨리 받아보자. 아마 이제 즉시항고를 기대했겠죠. 근데 네. 이제 검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즉시항고를 안 하면서 정말 이상한 상황이 이제 전개되긴 했는데. 예. 사실 영역의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 내란죄를 인정을 하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 그다음에 실탄 소지나 직접적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다음에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탄 소지나 이런 것들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지금 그 재판 과정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자기가 지시한 거라고 했던 거거든요. 네. 윤석열 피고인의 지시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윤석열 피고인이 지시한 것처럼 네. 판단한 것도 그렇고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운 게 저지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판결문 전체를 다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명확하게 지금 뭐 어떤 설시가 논리적으로 구성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설명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논리적 정합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내란 범죄는 위헌범이다. 즉 내란 행위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과 같은 중형에 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경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거나 국회 의사당 내로 군경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폭동에 해당되고 국회의 권능을 저지하거나 국회 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란 범죄는 실정법적으로도 미수범도 처벌하고 내란 행위의 폭동의 실행에 옮긴 그 행위 착수만 있어도 이미 기수에 이릅니다. 그래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했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그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뭐 치밀한 계획하에 내란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저질렀는지와 관계없이 그거는 감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위험을 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물리력 사용을 최대한 뭐 자제했다라는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툼이 있습니다. 심지어 곽종근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 이 부분 사실 인정 부분도 문제지만 내란 범죄의 어떤 본질이나 성격 거기에 비춰봐서 이런 양형사유의 감형사유로서 이렇게 주장했던 부분은 논리적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전부 실패했다. 실패했기 때문에 뭐 감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건 내란 범죄의 본질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본인이 내란 범죄를 위헌범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감형사유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정합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 교수님 평가는 어떠세요? 이게 저는 이제 그 현직 법관, 그러니까 예전에 법관 출신이어서 양형을 좀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또 형사법 교수로서 가르치고 있어서 사실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목적범이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목적법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무고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허위사실 신고만 하면 무고죄가 기수가 돼요. 내란죄하고 비슷하죠. 실제로 형사처벌을 하게 못하더라도 예, 그렇죠. 수사가 잘 되고 뭐 재판도 잘 돼서 처벌받지 않더라도 무고죄의 기수로 처벌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형사처벌까지 가면 그 받은 피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형에 더 세게 하긴 해요. 그래서 목적범에서의 목적 달성 여부는 기수 미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사실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될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실패한 것 자체는 사형과 무기를 선택할 때 고려할 요소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두환 노태우 같은 경우 1심에서 전두환이 사형받았고 그다음에 노태우가 22년 6월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항소심 가서 무기형과 17년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식의 그 어떤 뭐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전두환 노태우는 수백 명을 죽거나 다치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성공해서 이제 영화를 누렸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이 사안에서 사형 무기로 갈 때 그 내란죄의 어떤 목적 달성 여부, 그로 인한 뭐 어떤 국회 기능이 얼마나 오랫동안 정지되었는가. 사실 살상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를 짚은 것 자체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가치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이 실패한 이유를 좀 더 치밀하게 준비했으면 성공했을 텐데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는 피고인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했더라도 비슷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렇게 가서 또 발달된 그 미디어를 갖고 들이대면서 이제 또 목숨을 또 그 걸고 간 분도 있고 그리고 그걸 언론이 보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젊은이들은 쿠데타를 경험한 세대가 아니거든요. 내가 시민한테 총을 들이대서 5.18처럼 죽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국회로 들어갔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엄을 저지했다는 사고 방식 자체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볼 텐데 사실은 그 이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도대체 어떤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까 해서 강렬하게 지금 뇌리 속에 남아있는 건 노상원 수첩이거든요. 근데 어제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이 중요하다고 지금 평가를 안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노상원 자체의 처벌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얘기한 것처럼 내란죄는 기본적으로 이제 집합범 여러 사람들이 모의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노상원 수첩에 있는 그 좀 극단적인 내용들이 다른 공범들에게 얼마나 공유되었는가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증거가 약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유 부분을 보면 네, 그러니까 사전 모의할 때 거기서 얘기하는 좀 끔찍한 계획들이 있잖아요. 네. 어디로 끌고 가서 뭐 북한이 뭐 한 걸로 해서 죽이고 막.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던져냈을 때 과연 아무리 뭐 윤석열이나 뭐 김용원 뭐 다 이상하죠. 이상한데 이제 그거를 현실적인 어떤 플랜으로서 받아들였을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만약 그런 게 어느 정도 노상원 수첩이 좀 더 많이 반영됐다면 사실은 증거가 좀 나왔어야 돼요. 근데 사실 아무리 제가 기억을 해봐도 노상원 수첩을 이렇게
어떤 확실하게 뒷받침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 그 광품에서 뭐 영연백이 나왔다든지 이런 보도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냥 어떤 간접적인 부분이고 영양백을 확보하는 어떤 평상적인 절차하고의 구분에 있어서 이것이 그러한 어떤 딱 그 목적이다라고 볼 수 그게 없고. 이제 확실하게 입증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제한이 있어서 이제 2심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2심에서 주요하게 아마 이제 들여다보고 쟁점이 될 수 있는 건 아까 두 분이 공이 지적했던 법리적 오해 내지 잘못된 판단 이거라고 정리해서 볼 수 있는 걸까요?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그거라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양형 문제, 양형 문제도. 도 이제 문제가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사전에 충분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여부도 양형 판단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래요? 차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계속 뭐 어떤 수사권 쟁점이 계속 중요하게 다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이게 2심 가서도 쟁점이 될 거라고 당연히 보세요? 뭐 계속 다투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1심 판결에 적어도 쟁점별 법리 판단은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사권 관련된 주장들을 합리적으로 차냈고 그것이 이제 항소심에서 유지되면 좋겠고 저는 오히려 약간 이제 어떤 유무죄 판단 관련해서 김용군, 윤승현 두 피고인에 대한 무죄가 네. 사실 잘 납득이 안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 이제 판결문을 봐야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만 예. 공모 과담을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하는 게 맞는지라는 의문이 조금 들어요. 그러면 햄버거 집에 가서 왜 대화했느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군이 한 얘기를 그러니까 내용들을 보면 군사 경찰 추천 명단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구성 계획이 작성되고 롯데리아에서 만나서 비상계엄 선포 얘기를 하고 뭐 그다음에 수사단에 합수할 김상용을 만나 저녁을 먹고 근데 이제 휴대전화 폐기하고 이런 일련의 사정들이 과연 완전한 무죄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일단 이제 공모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국헌문란 목적은 스스로도 재판부도 얘기했지만 미필적 인식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맞을 것 같아라는 어떤 그런 추측과 뭐 그래도 상관없어라는 것까지 포함하는데 그것까지 과연 배제하는 것인가. 그리고 심지어 부하 수행이라고 좀 더 낮은 단계의 처벌도 가능하거든요. 단순 관여나 거기다가 사실은 예비 음모도 처벌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물론 이제 그 공소사실 자체가 이제 공모 과담으로만 돼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중요 임무 종사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근데 이제 다양한 구성 요건으로 항소심에서 좀 특검이 기소 내용의 혐의 부분에 있어서 네, 좀 예비적으로라도 그런 다양한 주장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거는 또 무죄가 난 그 윤승영 전 그 수사기획조정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체포조인 거 몰랐다? 근데 사실은 그 계엄령 위반을 수사할 그런 수사관들 자기들이 이제 100명 정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재판부도 인정했지만 포고령 자체에 국회 통제가 들어가 있어요. 국회 정치활동 금지가. 그렇죠. 그럼 그걸 위반한 사람을 체포하는 거는 그 자체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법리적인 좀 허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특검이 이 어떤 공소 사실의 추가 변경 그리고 법리적인 차원에서 좀 다퉈볼 부분이 있지 않나. 예. 2심에 가서 혹시 공소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럼 그것도 좀 적극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해봐야겠죠. 근데 1심은 사실은 약해 보이기 때문에 네. 사실 예비를 얻는 게 좀 주저될 수는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항소심이라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 변호사님도 시간이 얼마 없지만 짧게 혹시 더 짚어야 될 부분 짧게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전체적으로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상계엄 선포권이 실제 요건을 정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내란 범죄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의 행사가 헌법과 법률에 적합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다시 봅니다. 한번 강조를 하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너무 제한돼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